자, 기출문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8번째 테마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부분입니다. 이 정의법에서는 자, 앞부분의 1번 테마에서 용어 정리, 5번 테마에서 추진위원회하고 조합,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부분, 여기 8번 테마가 기출문제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서 다 수업 문제 풀어볼 건데, 자, 1번 문제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 관리처분계획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종전의 낡은 건물, 낡은 주택 대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때 어떤 식으로 공급할 거지, 그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계획이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그럼 관리처분계획에서 기본적으로 1번 질문을 보시면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있을 때는 현금으로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자, 우리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일 기준이 아니고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분양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분양 설계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누구누구한테 몇 평대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걸 확정하는 계획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이 관리처분 계획이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 되면 분양 신청자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일 기준이 아닙니다. 틀렸고. 자,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아파트 한 채를 3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자, 주택을 하나만 공급하는 거죠. 공급받아서 또 3명이 공유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주택만을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자,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공유자수 상관없이 1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이다. 자, 우리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세대주가 주택을 막 5개 있으면 하나의 주택만 공급받고 나머지 4개는 현금 청산되는 건데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도 빼고 지방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다만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일 때는 안 된다. 이건 예외니까. 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일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는 게 아니라 1주택만 받아야 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게 아니라면 그때는 과밀억제권역이 위치하지 않는 지방에서는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가 5개면 5개를 다 받을 수 있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다. 이게 맞네요. 자, 이번에 관리처분계획에는 자, 이 분양 대상자 이름도 들어가고 또 분양 대상자가 원래 갖고 있던 주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사람들도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권리 명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분양받을 권리의 기준일. 자, 이게 뭐냐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정비사업 등으로 주택 등의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준 날짜를 정해서 기준날 다음 날부터 지분 쪼개기, 소유권을 늘리는 행위를 하면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때 이 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만약 기준일이 4월 1일인데 4월 1일 이후에 토지 같은 걸 막 분할하거나 토지 건물 같은 경우를 분할을 해서 소유권을 막 늘리는 이런 지분 쪼개기 행위를 하면 이 기준일 다음 날짜 기준으로 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4월 1일이 기준일인데 뭐 5월 1일 날이든가 6월 1일 날일 때 지분 쪼개기 했을 때는 이 쪼개진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기준 날짜 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소유권이 몇 개인지를 판정하는 거죠. 기준 날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될 수도 있고 시도의사가 투기억제를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날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지분 쪼개기가 아닌 게 뭐냐면 답이 요거 좀 4번 좀 보세요. 자, 이게 여러 개의 필지 토지니까 소유권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한 필지로 합병되는 거는 지분 쪼개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개의 소유권이 하나로 줄어드는 겁니다. 합병이 돼서. 이거 말고 자,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된 거. 자, 이거 분할되는 거는 한 필지 토지 소유권 한 개가 세 필지로 쪼개서 소유권이 3개가 생기면 재개발할 때는 토지만 가진 사람도 분양 자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지분 쪼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은 새로 개정된 거죠. 이 문제가 이제 1월 30일 날 개정돼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축물로 전환되는 거,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같은 거 등이 하나짜리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이 집합건물, 다세주택 같은 경우로 전환되면 이런 것들은 지분 쪼개기가 되는 겁니다. 위에는 토지를 쪼갠 거고 이거는 건물을 쪼개서 구분 등기를 친 거죠. 쪼개기 한 겁니다. 자, 나대지대가 새로 건물을 건축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나대지 소유자 1명이었었는데 연립주택을 줘가지고 24개의 소유권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지분 쪼개기가 되는 거죠. 자, 5번 같은 경우도 동일인 소유의 토지나 주택 한 사람이
토지 건물을 둘 다 갖고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로 이거 분리하는 겁니다. 또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가 두 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분주의가 되는 겁니다. 합병은 지분주의가 아니죠. 합병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1번, 2번, 3번, 5번은 이 지분주기로 이 소유권을 늘리는 행위로 봐서 이렇게 기준일 다음 날로부터 이런 지분주의 같은 걸 했을 때는 이 분양받을 권리를 따질 때 소유권이 몇 개 있는지 따질 때는 이 기준 날짜 다음 날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죠. 4번이겠죠. 2번은 개정된 거고요.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이게 내용을 보면 아까 설명한 건 여기 있습니다. 자,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분할된 것은 이거는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소유권 같은 경우를 따지는 현상에서 기준 날짜 다음 날로 따지기 때문에 자,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자, 정비구역 지정고실 또는 시도의사가 정비구역 지정고실 전에 따로 정하는 기준 날짜가 있을 때 기준 날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집합건물이 아닌 게 집합건축물로 전환된 경우로 개정돼서 새로 바뀐 내용입니다. 자, 동일인 소유의 토지나 주택을 각각 분리해서 소유되는 한 사람이 토지 건물을 둘 다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를 분리해서 두 명의 소유권을 만드는 거죠. 자, 나대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이 분할돼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것은 다 소유권이 늘어나는 거다. 합병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잘 보셨다가 관련된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급수. 우리 기존에서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주택 공급을 몇 개 받을 건지를 여기 밑에 보기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주택수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 한 세대주가 5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만 받고 나머지 4개는 현금 청산이 원칙인데 자, 거기가 재건축 사업인데 과밀옥제권역 외의적일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는 거고 과밀옥제권역 내에서 재건축 같은 거 했을 때는 자, 3주택까지만 받습니다. 근데 투기과열지구일 때는 예외가 되는 건데 이 보기를 보면 과밀옥제권역 내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자, 주택을 3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3개까지 받는 거죠. 과밀옥제권역 내일 때는 3개, 과밀옥제권역 이외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단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구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보세요. 과밀옥제권역 내라도 재건축이기 때문에 자, 3주택까지 받아서 그가 또 이렇게 동일하게 그가 소유한 것도 딱 3개네요. 어쨌든 3주택까지 받으려다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1주택만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에서는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니은번 과밀옥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을 수 있는데 그가 소유한 주택수가 딱 많지 3개니까 3개까지 받는 거죠. 3개가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이기 때문에 단 여기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구일 때는 제외인데 여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3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옥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을 수 있는데 소유한 주택수가 3개니까 3개까지 받을 수 있겠고 과밀옥제권역 내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3개까지 받는데 3개를 받으려고 했는데 3주택을 갖고 있네요. 그런데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으니까 하나. 그래서 기억은 하나, 니은은 3주택까지 받는 거니까 1번, 여기 3번하고 여기 3번 지문에 1개, 3개 받는 게 맞겠네요.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적용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또 별도의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건 적용하지 않고 아까 보기에서 기억에서는 하나만 받을 수 있고 니은에서는 3개까지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자, 4번.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공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공유자 수에 관계없이 그냥 주택 하나만 공급한다가 되는 거죠. 자, 지나치게 넓은 토지나 건물 같은 게 있을 때는 이런 면적을 적정규모 감소시켜서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 맞는 거죠. 자, 1번 틀렸네요. 1번 좀 틀린 문제를 찾는 겁니다.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공유자 같은 소유자 수에 관계없이 여기 주택 1주택만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넓은 토지가 있을 때는 면적을 좀 줄여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개정된 사항은 여기 5번이 개정된 사항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 기준으로 이거 앞에서 나왔던 질문이네요. 분양 설계는 분양받을 사람들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가 되는 날이 분양받을 사람들의 그 명단이 나오니까 이거 맞습니다. 자,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 같은 경우도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과밀옥제권역 외에 재건축 같은 거 할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쓰는 경우도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이 있거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 소유권을 늘린 거죠. 또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집합 건물의 소유권 같은 경우를 이렇게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정답은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에 이 분할된 토지나 분할된 집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소유권을 늘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금으로 청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준공인가라는 걸 시장문수 등한테 받아야 되는데, 1번 질문을 보시면 옳은 걸 찾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문수 등이네요. 시장문수 등이 본인이 시행자가 됐을 때는 본인이 준공인가권자이기 때문에 준공인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번 틀렸고, 시장문수 등은 준공인가 이전이라도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물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끔 특별한 기준에 이게 잘 맞으면, 이게 문제가 없다면, 기준에 잘 맞아서 문제가 없을 때는, 자,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한테 미리 허가할 수 있답니다. 있다. 시장문수 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물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자, 사업 시행자한테 미리 사용 같은 걸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2번 지문도 틀렸네요. 자, 3번. 자,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고에 고시한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게 다음 날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니까 뭐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든지 일반 분양 받을 사람들은 건물이 이제 다 지어지고 완공돼서 준공인가 받은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자, 정비사업에 의해서 자,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분양받을 조합원이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종전 건물에 저당권 같은 권리가 설정됐을 때는 소유권 이전받은 건물 쪽으로 저당권이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권이나 뭐 지상권이나 뭐 임차권이나 이런 저당권 같은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물 쪽으로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권리 자체가 소유권으로 넘어가고 그 밖의 권리들도 다 새로 분양받은 건물 쪽으로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받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토지나 건물에 있던 저당권이 새로 이렇게 분양받은 이 건물 쪽으로 설정이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다. 이걸 우리 앞에서 이론 배울 때 자체적으로 토지주택공사는 자, 원래 시장문수 등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을 때는 이 정의법상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지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준공검사를 다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보면 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원래 준공인가를 정의법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을 때는 정의법상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별도로 또 준공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 정도에서 4번 되겠죠? 정답 4번. 6번 문제. 자, 우리 이거 앞에서 배운 건데 여기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지금 A시의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감정평가 법인을 2명 이상을 선정해야 됩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을 자, 2인 이상을 선정하는데 근데 이제 선정할 때 재개발할 때는 이 시장문수 등이 2명 이상 등을 모두 선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자, 종전의 토지나 건물 가격은 언제 시점으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거 맞네요. 이거 A번 맞습니다. 종전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하고 앞으로 분양받을 예정 대지 건물의 추산액도 정할 때 감정평가 법인 등이 2명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종전 토지의 가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실 기준으로 감정평가 들어가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 등을 2인 이상 선정하기 때문에 4명도 맞습니다. 2인 이상이니까 2명, 3명, 4명, 5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4인도. 자, 그 다음에 시장문수 등이 선정을 합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을 2인 이상을 시장문수 등이 모두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 A, B, C가 모두 맞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이거 옛날 문제지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자, 우리 재산평가,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종전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 등이 2명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개발과 개선 사업할 때는 시장문수 등이 모두 선정을 합니다. 재건축할 때는 시장문수 등이 선정한 1명 이상 감정평가법인 들어가고 이 조합 총회에서 조합이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1명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1명 이상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 2명 정도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건축은 1명은
시장무수 등이 선정을 한 감정평가 법인이고 나머지 한 명 이상은 조합총회에서 조합이 선정하는 거니까 이 재개발과 다르죠.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잘 구별을 해서 보시고 앞에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4명의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2인 이상이니까. 그리고 시장무수 등이 모두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답은 요거 5번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거 다 보시고. 자, 실거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인데, 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에서 여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 내용이 포함되든 관리처분계획의 요지, 자, 요지라는 게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에는 철거 예정 시기 종전 건물의 대지 건물의 건축 계획, 보류지 같은 거, 분양 또는 보류지의 분양 계획 같은 거, 신설 폐지하는 정비 기반설의 면세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모두 맞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답을 일단 5번으로 체크하시고요.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고시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1번부터 8번까지 있고 또 9번부터 13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체크한 것들이 지금 금방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건물의 철거 예정 시기, 대지나 건물의 건축 계획, 그 다음에 여기 분양하는 분양 아파트 같은 것들의 분양 계획, 보류지 같은 거, 이 조합원이 따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런 것들에 대한 분양 계획, 그 다음에 정비 기반설이 폐지되거나 새로 신설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명세, 이게 지금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 정답이. 금방 봤던 것들이 쭉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이런 문제는 좀 거지같이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내신 거예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기본적으로 이 분양 설계, 누구누구 조합원한테 몇 평대를 줄 건지, 분양 대상자 이름, 분양 예정대지 건물의 추산액, 앞으로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이겠네요. 이때 이제 감정평가사가 여기 3번, 4번 같은 경우를 평가하게 돼 있죠. 5번 같은 것들. 종전 토지 건물의 사업시행 인가 고시 지점으로 가격 정하고,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이런 거, 조합원들의 부담 규모, 조합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 이 보류지 아파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전 토지 건물의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것도 권리를 조사합니다. 보상 같은 것도 해주기 위해서 이 보상 세입자들이 누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주로 관리처분계획이니까 주로 분양자 들어가는 말, 분양이라든가 어떤 전체 사업비, 조합원들의 부담 규모 이런 것들이 관리처분계획 내용인데 이런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설, 철거 예정 시기, 건축 계획, 그 다음에 분양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관리처분계획 내용이라 한번 보시 바랍니다. 자, 8번 문제. 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은 지상권자를 분양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지상권자는 분양받을 자격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할 때는 이번에 특이하게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관련 법에 따라 우리 좀 정비법에 따라서 기준을 적용하는 건데 조합원 전원이 동의해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정하면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재건축 사업만 그렇습니다. 재건축 사업할 때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우리 법령으로 정한 기준 말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를 해서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할 때만 그렇습니다.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지상권자는 분양 못 받고 1번 틀렸고 2번도 틀렸어요. 자, 사업시행자가 폐공가가 밀집, 자, 이건 철거식입니다. 자, 폐공가가 밀집되어서 우범화 지대에, 자, 우범 우려가 있을 때는, 자, 이 건물, 여기, 이 폐공가의 건물 소유자 동의와 시장물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미리 건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철거 시기는,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 철거하는 건데 관리처분이 인가 전이라도 자, 건물주가 스스로 그 집을 떠난 겁니다. 폐공가가 생겼고 여기가 우범 범죄 우려가 있을 때는 토지 여기 건물 그 집을 떠난 그 건물 주인의 소유자 동의와 그다음에 시장물수 등의 허가를 두 개를 동시에 받으면 미리 철거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지금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옳은 걸 찾는 문제, 이 문제가 옳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 토지의 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 같은 사람들은 자,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데 아마 사업시행자가 좀 사용을 해라 이렇게 동의해주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는 철거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종전의 권리자 등이 종전 토지 건물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동의해주거나 손실보상을 제대로 안 받았을 때는 이 기간 내라도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이후라도 종전 토지 건물을 권리자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로 봐야 되겠으니까 4번 틀렸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거지 환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3번, 5번 지문도 잘못됐고 정답은 3번으로 봐야 되겠죠. 9번 문제. 자, 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할 때 시장 운송할 때 신고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은 거를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인데, 자, 법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신고하는 사항이 있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번에 자, 사업 시행자가 변동, 사업 시행자가 조합에서 뭐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가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합법적인 시행자 변경이 되어서 자,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가 변경되면 이거를 당연히 이제 그 관리처분 계획도 같이 바꿔야 됩니다. 앞에 사항이 바뀌었으니까 뒤에 있는 거를 앞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제 분양 설계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분양 설계 없이 조합원의 어떤 권리 의무가 바뀌었다. 그럼 그런 거를 반영하기 위한 경우는 간단하게 신고사항으로 맞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내가지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문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도 별도로 이렇게 인가라는 심사 필요 없으니까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3번. 자,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한테 그거를 아파트 분양하지 않고 이 포기하는 토지등 소유자한테는 대체로 임대주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한테는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 같은 걸 지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할 때 이렇게 법에 따라서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간단하게 이거는 우리가 법에 따른 내용을 실천하는 변경이기 때문에 인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 착오, 오기, 누락 같은 단순 실수를 단순하게 정정하는 거, 실수를 변경하는 경우도 변경 신고사항인데 이때 조심할 게 뭡니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그런 단순 실수를 정정하는 경우는 이건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단순한 계산착오나 오기 같은 것들을 수용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이거는 별도로 변경인가라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4번이 답이네요. 자,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사항이 변경됐다. 그럼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앞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변경이기 때문에 또 인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 맞습니다. 정답이 4번이네요. 자, 여기 간단히 보시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신고, 계산착오나 오기를 단순한 실수를 정정하는 건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을 때만 신고사항이 되는 거죠. 아까 매도청구 판결에 따라서 판결 내용을 이게 고치는 형태, 이거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권리 의무의 변경사항이 생겼는데 이것도 분양 설계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자, 권리 의무의 변경만 수정하는 경우 때문에 신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 문제는 신고사항으로 처리하는 것,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로 봐야 되겠네요. 정답은 4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거는 신고사항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변경, 인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 자,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로서 틀린 것은 자, 사업 시행자가 지방 공사할 때는 공사를 완료하면 시장운수등한테 중고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운수등한테 공사 끝나면 중고인가를 받아야 되고, 자, 이번에 시장운수 등은 중고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하는데 동별, 세대별,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사용허가 내줄 수 있죠. 동별, 세대별로, 구획별로 사용허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 되면,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다 끝나서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 되면 정비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4번 잡으세요. 자, 지금 정비구역 지정은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 해제가 되는데 4번 지문에 중고인가에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가 되더라도 조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면 마무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비구역이 이게 해제가 되더라도 조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론 배우실 때, 자, 이게 정비구역 지정은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에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조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언제 했으면 되는 거냐면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고 나서 조합장은 1년 안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회를 소집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적어도 조합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은 나중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 1년 안에 조합 해제를 위한 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1년 정도는 조합 유지가 됩니다. 답이 4번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4번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은 해제가 되더라도 조합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달에 그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달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짜. 정답은 4번으로 봐야 되겠죠. 틀린 거니까. 자, 11번. 자, 분양 공고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분양 공고.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분양 공고하고 분양 통지가 있는데, 자, 우리 분양 공고는 여러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내용들, 분양 통지는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는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분양 신청 자격, 분양 신청 방법, 뭐 인터넷으로 할 건지 아니면 종이 문서로 할 건지, 분양 신청 기간과 장소. 자, 근데 4번 잘 보세요. 4번은 분양 대상자별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오는지는 이건 개인정보, 금전적인 문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분양 공고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통지받을 사항이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5번은 분양 공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공고 형태로 알리는 거고, 4번은 분양 통지를 해야 됩니다.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분양 통지와 분양 공고로 조합원들한테 알리는 건데,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후 120일 안에 법정된 내용을 분양 통지, 개별 통지하고, 자, 법정된 내용을 일간시문에 공고한다. 자, 파란색으로 쓴 것들은 분양 통지할 사항이고, 노란색으로 체크한 것들은 분양 공고 내용으로 이렇게 공고가 돼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통지사항 중에 여기 금전적인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억 1번하고 2번을 잘 보십시오. 종전토지 건물의 사업시행 인가 고실 시점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입니다. 기준가격. 종전토지 건물의 감정평가란 기준가격하고, 자, 분양 대상자가 앞으로 추가 분담금이 얼마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분양 통지를 해야 됩니다. 공고하면 안 됩니다. 자, 일간신문에 공고할 사항들은 여기 잘 보십시오. 일간신문에 공고할 사항들 여러 사람들이 다 보라는 거죠. 자,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의 내용. 자, 기존에 앞에서 우리 배웠던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와 정비구역의 위치. 자, 분양신청 기간과 장소. 분양대상 대지건물의 내역. 분양신청 자격, 분양신청 방법, 그 다음에 뭐 권리신고 방법,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 할까? 이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은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 여기 보실게요. 이 문제가, 자, 분양 공고하지 말고 분양 통지할 사항이 뭐냐? 돈 문제로 관련된 것들, 금전적인 분양 대상자의 추가 분담금,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이런 것들은 자, 분양 공고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통지할 사항이죠. 정답이 4번을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런 비슷한 문제가 34회 때 작년에 또 한 번 나왔으니까 뒤에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공사 완료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자,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서 대지나 건물별로 분양받을 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준공인가 같은 경우 완공된 부분이 있으면 정비구역이 굉장히 크면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가 있을 때 자, 여기 1지구가 먼저 완공되면 먼저 완공된 부분 전체가 완공되기 전이라도 먼저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따로 받아서 소유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억권 맞습니다. 자, 니은번. 자, 준공인가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아까 우리 정비구역 지정 해제는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날 해제가 되는데 그래도 조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시험 문제 또 나왔네요. 조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디귿번. 정비사업원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자, 이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가 조합원들을 위해서 자, 등기 신청 일종의 새로 분양받은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합니다. 보존 등기 신청으로. 그래서 이게 이런 그런 등기 신청이 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자, 니은 디귿은 잘못됐죠? 니은 디귿 잘못됐고 자, 그 다음에 맞는 거는 기억인데 이 문제가 좀 틀린 걸 모두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13번. 자,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처분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하고 관리됩니다. 항상 이 새로 지어진 조성된 대지 건물, 새로 지어진 그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하고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자, 2번. 자,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토지동 소유자한테 공급해야 되는 것. 처분, 관리, 공급 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맞고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르지 않고 따로 시장운송한테 승인을 받아서 공급 기준과 공급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을 일반법인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4번에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으면 조합원한테 추가 분양을 하거나 토지동 소유자 외의자한테 분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동 소유자 이외의자는 일반 분양 말하는 거고, 조합원이 아파트 하나를 받고 자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 이렇게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녀분이 있을 때는. 5번. 갑자기 또 재개발 임대주택이 나왔는데, 이거 앞에서 우리 앞에 강의에서 배운 건데, 우리 재개발할 때는 총 주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줘야 되고, 인수자가 인수를 해가게 돼 있죠. 인수해가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수자인데, 조합이 인수를 요청을 하면 누가 우선해서 인수를 해야 됩니까?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우선 인수자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우선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5번 틀렸습니다. 시도지사, 시장문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인수를 해가는 건데, 우선 인수자인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한테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번 질문 틀렸습니다. 여기 앞에서 배운 게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재개발 사업을 해서 임대주택이 지어지면 장관, 시도, 시군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을 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를 해가는데 우선 인수자가 있죠.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우선해서 인수를 해야 합니다. 우선 인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우면 국토부 장관한테 토지주택공사 등을 찍어서 이 사람을 인수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우리 나왔던 게 우선 인수자 요게 시험 문제였으니까 우선 인수자는 국토부 장관이 아닙니다.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우선해서 인수를 해야 돼가는 겁니다. 인수 가격.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할 때는 건축비라는 건설 원가하고 구속토지 가격을 지급합니다. 이 구속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의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 감정평가 금액을 지급합니다. 땅값을 준다는 겁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해 갈 때는 건축비도 주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5번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지분형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문제인데, 우리 정비법면상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우리 지분형 주택은 분양받는 사람하고 분양하는 자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제 토지주택공사인데,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분양받는 사람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공동소유 형태로 분양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가서 볼 건데, 지분형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둘 다 반값 아파트인데 형태가 약간 다르죠. 지분형주택은 토지주택공사 같은 시행자고 분양받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10년 정도 공동 소유하는 아파트.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분양신청 기간은 정해지거나 분양신청 기간은 연장을 할 수 있죠. 20일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니까 20일 범위 안에서입니다. 틀렸고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3명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공유하고 있을 때는 3명을 대상으로 해서 3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공유자가 3명이라면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있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장문수 이런 관청은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타당성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이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로 바꿔야 되고 30일이 아니라 이거 15일 요 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하면 시장문수 등은 이 타당성 검증 요청에 따라서 이 검증기관한테 검증을 맡겨야 됩니다. 5번의 시장문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건물은 없이 토지를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면 재개발 사업으로 인수한 임대주택 같은 경우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물만 분양가를 내고 토지는 분양가 안 받고 토지는 빌려 쓰는 거. 그런 아파트도 반값 아파트. 9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100제곱미터면 안 됩니다. 정답이 1번으로 봐야 됩니다. 5번도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게 맞습니다. 지분형 주택은 자, 이게 토지주택공사 같은 시행자가 분양을 할 때 분양받는 사람이 아파트의 반만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가 또 일부 반 정도 갖고 있고, 자, 분양 신청 기간의 연장은 20일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3명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이 공유자 수 무시하고 하나의 주택만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고 나서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이상하다고 15일 이내 검증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을 가진 사람이 요청을 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임대주택 같은 걸 줬는데 인수한 사람이 자, 그거를 임대주택으로 안 쓰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90제곱미터 미만. 이거 34회 때 또 나왔던 시험 지문이네요. 정답은 1번으로 보시고, 자, 지분형 주택,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하고 이 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가가 공사가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해서 공급해야 되고, 공동 소유 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형 주택.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여기 장관이나 시도나 시군구 토지주택공사 등이 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자인데, 자, 정비구역의 세입자나 법정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자,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가진 사람,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토지 없이 주택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사람, 건물 없이 토지만 90제곱미터 미만을 가진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거 34회 문제 그대로 나왔던 겁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 시장원수 등은 자, 다음에 해당이 되면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한국부동산을 여기다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해야 한다. 검증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거고요. 자, 검증 요청은 자, 정비사업비 전체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늘어났을 때, 자, 추가 부담금 추산액 총액, 자, 전체 사업비 아니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부담금 총액으로 100분의 20 이상이 늘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고 나서 15일 이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아까 3번이 시험 문제였었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청산금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총회 의결을 거쳐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실까지 청산금은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이나 분양받을 대지 가격은 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종전 토지 같은 것들이 어떠나 분양받는 토지의 위치라든가 용도,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청산금 같은 거 정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종전 토지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가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차액이 기본적으로 청산금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3번. 자,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시장원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원수할 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틀렸네요. 소유권 이전 고실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기산점도 틀렸는데요.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 청산금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겁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지역 아래에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에 저당권이 잡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저당권 자체가 잡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청산금이 나오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청산금을 이 저당권자가 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서 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 맞는 지문으로 봐야겠죠. 민법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 종법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정답으로 이제 4번으로 봐야 되겠죠. 문제가 20문제까지 있으니까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정비법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같은 거 인가받고 이제 공사가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자, 공사 완료 절차를 진행 순서에 따라서 옳게 나열한 건데, 자, 중고인가를 시장물성한테 받고 나면 토지를 분할합니다. 분할하고 나서 분양받을 사람한테 통지하고, 자, 소유권을 이전 고시하고, 이전 고시를 다음 날에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기업, 디귿, 니은, 리을 순서인
기역, 디귿, 니은, 리을 순서인 1번이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 정비사업의 순서니까 중고인가 받고 토지를 분할 절차 들어가서 분할을 해가지고 분양받을 사람들한테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통지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정답은 1번. 자, 18번. 자, 이거는 이제 분양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양신청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괄호 아래 들어갈 내용들. 자, 여기 이제 90일하고 60일이 들어가는 거 우리 앞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이론 배우셨을 때. 자,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분양신청을 안 한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실 다음 날로부터 분양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 현금청산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협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90일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손실보상 협의해보고 90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90일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60일 안에 재개발은 강제 수용 재결, 강제 수용 절차, 재건축은 60일 안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90일하고 60일이 맞겠네요. 정답이 4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자, 토지동사. 작년도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죠. 자, 토지동 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아까 우리 토지동 소유자에 대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나오면 120일 안에 자, 개별 통지할 사항, 분양 통지 같은 것도 하고 분양 공고를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분양 통지하고 분양 공고 양쪽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사항. 이게 문제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자, 이 문제가 답이 지금 요거 1번인데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분양 신청 통지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분양 공고하는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자, 그런데 토지동 소유자 외의자에 대한 권리신고 방법은 요 분양 공고에만 뜨고 통지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 좀 토지동 소유자 외의자, 토지동 소유자 외의자의 권리자에 대한 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자, 권리 같은 것들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권리 신고 방법은 분양 통지에는 안 들어가고 분양 공고에만 들어갑니다. 이거 니은 먼저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분양 신청서는 분양 통지할 때만 집어넣는 겁니다. 분양 공고에는 없고요. 자, 추가 분양 추산액도 금전적인 문제는 분양 통지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이 맞습니다. 기억. 다시 한번. 기억은 분양 신청 통지하고 분양 공고의 양쪽에 다 들어갑니다. 기억은. 답이 이제 기억입니다. 기억. 자, 니은. 토지동 소유자 외의자가 있다.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 임차권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권리신고 방법은 분양 통지, 소유자한테 통지할 사항은 아니고 분양 공고에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자, 분양 신청서 이거는 분양 통지할 때 그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 분양 공고할 때는 없습니다. 이런 신청서는 분양 대상자별 추가 부담금 추산액은 분양 통지에만 들어가고 분양 공고에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답은 1번입니다. 자, 해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이론을 좀 보시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120일 안에 법정된 내용을 통지하고 파란색으로 쓰인 것들은 통지하고 노란색으로 쓴 것들은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자,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자, 추가 분담금 이거 분양신청 기간 그 다음에 분양신청서 아까 분양신청서는 여기 통지할 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공고사항 중에서 이 공고사항이 뒤에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공고사항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시우번은 빼고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의 권리신고 방법은 빼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은, 비읍하고 이응 항목은 이거는 공고사항에도 있고 여기 보세요. 공고사항 중에서 통지사항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내지 비읍하고 이응번 항목은 자, 통지사항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때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문제로 한번 가보세요. 자, 문제에서 분양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한 조치. 자, 분양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여기 이응번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 이응번. 자, 공고에도 들어가고 통지 항목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양신청서, 이거는 분양신청서는 통지사항에는 들어가지만 여기 공고사항에는 없습니다. 분양신청서라는 그 서류 자체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요거 디귿번이 요거는 통지할 때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동 소유자 외의자에 대한 권리신고 방법. 자, 이거는 통지할 때는 필요 없고 공고할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공고. 여기 토지동 소유자 외의자에 대한 권리신고 방법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거죠. 토지동 소유자 외의자에 대해서 권리신고 방법. 자, 요 내용은 일간신문에 공고할 사항이지만 요거는 여기
통지사항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기 빠져 있습니다. 시효권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부담금도 통지사항에만 들어가는 거고 이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답은 요건 1번으로 정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만 양쪽 다 들어갈 사항이다. 이렇게 이 문제는 한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강사들도 못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책을 보고 하나씩 맞춰가면서 푸는 건데 이런 거 작년에도 냈어요. 굉장히 한숨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 마지막 문제는 쉽습니다. 마지막 앞에서 본 게 중국해 나왔는데 자, 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대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여기 1번에 보시면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물 없는 사람, 건물 없이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90제곱미터 미만이고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를 위해 사용하는 건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40제곱미터 미만을 가진 사람들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이렇게 전환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90하고 40이니까 90, 40 정답이 1번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 볼 테니까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문제를 이론을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